이거 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예, 예. 제가 화면을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큰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예,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PPT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이시죠? 아, 화면 네, 지금 보이시죠? 됩니다. 네, 이게 제 앞장이어서, 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이제 김은경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티무르 제국의 이제 명초기 도자 유통과 수용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중앙 실크로드라고, 중앙아시아를 모델로 하는 실크로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보다 더 앞시기였던 뭐 7세기, 8세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14세기, 15세기 때도 바로 중앙아시아를 차지했던, 티무르 제국에 의해서 티무르는 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런 실크로드와 관련된 중국과의 그런 교역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도자 교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저도 똑같이 좀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에서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는 중국에서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던 때와 맞물렸습니다. 주원장이 1368년 명나라를 건국했을 때 티무르는 이미 트란스오시아나를 지역을 통합하고 있었으며 점차 그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국은 모두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려 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경계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홍무 20년 명나라에 처음 티무르 왕조의 사신이 도달한 이래 정기적으로 양국 사신 및 조공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티무르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샤루후 시기, 즉 15세기 초중반에 명나라와의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어 명락제에게 여러 차례 사절단을 파견하며 양국 간의 교역이 증가했습니다. 명과 티무르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문물교역은 대체로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통해 조공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티무르가 말과 낙타, 양, 옥석, 은기 등을 조공으로 하면 이에 대한 해답으로 명나라는 주로 비단, 저사, 견포, 은화 등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티무르 제국이 필요로 했던 물품 중 종종 간과되었던 것은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당시 명의 도자기는 원대에 이어 청아백자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었으며 명황실의 관요자기로 사회적 위상이 상당했습니다. 비록 명대의 과찬문헌에는 티무르 혹은 서역에 하사되었다고 하는 도자기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합니다만 그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사마르칸트 주변이었던 타슈겐트 남쪽 120km 지점인 이 지자흐 혹은 부하라 같은 지역에서 명초기 관요백자로 여겨지는 양질의 경덕진 청아백자 편이 출토되어서 이러한 교역 관계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무역은 티무르 제국과 명나라 사이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연결고리였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청아백자는 티무르 제국 엘리트층에게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자기 교역은 양국 간 더 넓은 문화 교류의 일환이었습니다. 도자기와 함께 직물, 향신료, 보석 등 다양한 물품들이 교역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술적 아이디어, 기술적 혁신, 종교적 사상 등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티무르 제국의 문화적 융합성에 기여했으며 이 시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영향에도 미쳤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이 중앙아시아, 특히 티무르 제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도자기의 수용 양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티무르 시대의 중국 청아백자의 사용과 중국 도자기와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14, 15세기 실크로드 무역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티무르와 명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도자 교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과 티무르 왕조 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에 걸쳐 티무르 제국과 명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티무르는 1387년 사절을 파견하며
명나라에 조공을 했으나 1396년 킵차크 한국 정복 후 자신의 제국이 충분히 강대해졌다고 판단하여 명나라에 복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동방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영락제 즉위 후 명나라는 적극적으로 티무르 왕조와의 외교관계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1402년 사절단을 파견해 사마르칸트에 국서와 선물을 전달했고 1405년에는 티무르 사망 이후에는 계승자였던 샤루흐와의 외교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여러 차례 사절단을 교환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영락년간은 명나라와 티무르 제국 관계의 전성기로 영락제의 적극적 서역 외교와 샤루흐에 대한 존중을 통해 양국 교류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양국의 입장에서 명나라 외교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가 아니었고 덕을 선양하고 먼 이국을 회유한다라는 명분 하에 외국에 명나라의 위세를 알리고 동시에 상인과 사절단의 자유로운 왕래, 즉 무역로의 개방과 안전한 교통로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나라 홍위제와 선덕제 시기에 이르러 국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빈번한 외국 사절의 방문은 명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나라 조정은 사절단의 규모를 제한했고 체류 기간을 단축하며 사절들에게 하사되는 선물도 점차 축소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관계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외교는 계속되었지만 이전처럼 활발하고 주도적인 외교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히 1449년 토목의 변 이후에는 공력 쇠퇴로 서역 경영이 더욱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과 티무르조의 외교 관계는 초기에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간 무역과 문화 교류의 촉진자 역할을 했던 양국의 외교가 후기로 갈수록 각국의 내정과 국력 약화에 따라 그 활력이 잃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교 관계는 단순한 왕래를 넘어서 명대 외교 정책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동서문명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교섭과 정치적 긴장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 티무르의 명에 대한 조공체제 아래 진행된 실크로드 교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과 티무르 제국 간의 교역 루트는 주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였으며 티무르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는 동서무역의 핵심 중개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카이로 등지에 등지에서 상인과 장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된 이들은 이슬람 상인들, 특히 페르시아계 상인들로 중앙아시아 무역의 주요 매개자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서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명초기 영락 선덕 시기는 티무르 왕조와의 관계가 가장 활발했던 때로 조국무역 사절을 포함한 티무르 제국의 사신단은 최소 78회 명나라를 방문하였고 명나라에서도 최소 20차례 이상 사신단을 티무르 제국에 파견했습니다. 티무르의 조공 품목은 주로 현지 생산품으로 말, 낙타, 양, 옥석, 금은기 등이었습니다. 명나라가 회답품으로 제공한 것은 주로 비단, 능라, 견직, 표리, 의복 등으로 종류가 다양했으며 품질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조공체제 하에서 티무르는 풍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꺼이 조공을 했습니다. 명나라는 이 관계를 통해 북부 국경 충돌을 완화하고 북원 세력에 집중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티무르 왕조는 조공과 별개로 무슬림 상인을 통해 중원과의 실질적인 무역과 서역 내 지역 상호 무역을 수행하며 서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명나라와 티무르 왕조 간의 활발한 교역은 결과적으로 양측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고 상업, 문화적 동화를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티무르 제국에서의 명 도자기 수용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무르 제국의 명 도자기 수용과 애호를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가 명나라로부터 필요로 했던 또 다른 중요한 물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구성이 뛰어난 중국의 도자기였습니다. 특히 영락 17년, 즉 1419년에 영락제가 티무르에게 하사한 자기에 관한 명확한 문헌 기록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티무르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유적지에서 발굴된 명대 청화백자와 또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한 이런 티무르 제국의 이런 그 도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산 청화백자가 티무르 제국에 유입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공관계 시스템 내에서 중국 사신단을 통한 공식적 유입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티무르의 정복전쟁 과정에서 전리품으로서 중국 청와백자를 획득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인도 델리의 술탄 피로즈 샤 투글루크가 세운 피로즈 샤 쿠를라 유적에서 발굴된 원대 청화백자 편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적지는 1398년 티무르의 인도 원정 당시 약탈 및 파손된 곳으로 델리 술탄국 왕실이 소장하고 있었던 상당량의 원대 청화백자가 전리품으로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로 옮겨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티무르 제국이 중국의 자기를 소비한 정황은 오늘날 현존하는 기록과 회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1403년 티무르의 궁정을 직접 방문했던 스페인의 사신 루이 곤잘레스 데 클라비오의 기록에 따르면 다마스코에서 가져온 전리품 중에는 세계 최고로 알려진 유리와 도자기 장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클라비오의 기록에는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 다양한 요리의 구성, 금과 은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들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며 그 중에서 특히 매우 높이 평가되고 고가로 여겨지는 큰 자기 그릇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중국에서 유입된 청어백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품으로서 사용된 예 외에도 중국의 자기는 티무르 제국의 건축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굴 제국의 창시자이자 티무르의 증손자인 바부르의 회고록에 따르면 울르그 베그가 코이크산 기슭에 정원을 조성했고 그 안에 친이 하나, 즉 도자기 집이라 불리는 정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정면에 낮은 담장 하부가 전부 자기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 타일은 중국에서 특별히 구입해 온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기 티무르 왕조 시대에 중국산 자기가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티무르에서 그려진 세미라를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남부 도시였던 쉬라즈에서 티무르 왕조 시대에 제작된 풍경 속의 왕의 연회라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중국 사신이 참여한 궁중 연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술탄 앞에 놓인 이 옥호춘병이 주목이 되는데, 이 병에는 운명문이나 사무도와 같은 그림이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티무르 도기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도상들은 명나라 황실 관요 청화백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징적인 문양으로 이 도자기 역시 명나라 관요 제작 고급의 고급 수입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왼쪽 하단에는 이제 중국 사신이 있던 그 왼쪽 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그 중국에서 직접 수입된 청화백자로 추정되는 그릇과 그리고 현지에서 모방 제작된 청화도기가 함께 사용되는 모습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미라 속에 등장하는 중국산 청화백자는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과시하듯 전시된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양까지 세밀하게 묘사된 것은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이 청화백자가 티무르 왕조의 최상위 엘리트층, 특히 술탄 자신의 귀중한 개인 소장품을 직접적으로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15세기 동서문화 교류의 맥락에서 청화백자가 단순한 실용연기를 넘어서 세련된 취향, 국제적 연결망, 막강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자료와 함께 실제 사마르칸트에서는 원말 명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청화백자 편이 발굴되었습니다. 비록 수량은 많지 않지만 티무르 왕조가 확보한 자기의 일부가 이후에 흩어지면서 이란의 아르다빌 신전이나 토카프 궁전 등의 컬렉션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티무르 왕조가 실제로 확보한 중국의 자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의 고급 자기는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와 헤라트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의 지방 도시에 거주하던 다양한 지방 왕족과 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쉬라즈에서 제작된 세미라는 이러한 지방 도시에서의 중국 도자기 활용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왕족들도 중국의 독자적 외교 관계를 추구했었는데 시라즈를 통치하던 이브라임 술탄이 1419년 부왕 샤루후의 공식 사절단과 별개로 명나라에 자신의 사절단을 파견한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 네,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앞에 그림이 좀 가려졌는데, 예, 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외교 접촉은 이제 헤라트로 도자기를 전달한 동일한 중국 사절들이 쉬라즈에도 유사한 외교 선물을 가져왔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란 남부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시라프 유적지와 호르무즈 인근에서 다량의 중국 도자기 파편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당시 페르시아만을 통해 유입된 중국 도자기가 내륙의 시라즈로 운송되어 지방 귀족들에게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중국 도자기가 단순히 제국의 중심부에서만 사용되었던 배타적인 사치품이 아니라 티무르 제국의 광범위한 엘리트 네트워크를 따라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방 권력자들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연결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티무르 독이 보이는 명나라 관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르칸트와 육상 교역로의 요충지이자 티무르 제국 서부의 수도급 도시인 헤라트 이 도시는 내륙에 위치하였으며 중국과 주로 육로를 통해 왕래하였습니다. 육로는 해로에 비해 대량 운송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도자기는 전통적으로 해운을 통해서 운송되었습니다. 게다가 황실 도자기로서 사회적 지위가 한층 상승한 경덕진 어기창 생산 도자기는 주로 사신교류라는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티무르 제국에 매우 제한적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티무르 제국의 지배계층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리아 지역을 약탈한 이후 다수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마르칸트의 도자기 공방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는데, 이러한 그 기술자들의 유입은 사마르칸트에서 중국식 청화백자를 모방한 도자 제작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전래된 청화백자는 티무르 왕조 사회의 엘리트 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중 사이에서는 일명 프리트웨어라고 만든 현지 모방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티무르 제국 내에서 생산된 청화 도기의 도상이 대부분 관양이라 불리는 중국 황실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도기에는 용, 봉황, 절지 화훼문 등 중국의 궁정미술의 상징적 문양이 주로 나타나며, 이는 중국 황실 청화백자가 티무르 제국으로 직접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상 양식의 전파는 단순한 무역보다는 사절단 간의 선물 교환이나 조공, 해답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티브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에서는 전형적인 영락시기 관요품인 편호가 발견돼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사실 중국 관요 양식이 타 지역에서 모방되는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민요에서 빈번했으므로 이슬람 제국에서의 모방 자체가 특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슬람 세계 도자기 제작자들이 보여준 모방의 충실도와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모방 방식은 당시 중국 내 민요에서 나타났던 모방 경향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 민요 도공들은 관요 양식에서 특정 모티브나 문양의 요소만을 선별적으로 차용하여 확대하거나 단순화하는 부분적 차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정교한 응용물을 단순화하거나 복잡한 당초문의 일부만 발췌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기술적 한계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네, 네. 사마르칸트와 이란의 카시안, 타브리즈, 니샤푸르, 마슈하드 등지에서 발견되는 이슬람 도자기들은 명나라 관요 양식의 전체적인 구성과 디자인의 원리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티무르 도기에서도 관양의 일부 모티브를 차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아마도 모사할 대상의 실물수가 제한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에서 행해진 이러한 충실한 모방이 당시 명나라의 공식적인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명대에는 관요 양식의 무단 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황제의 용문이나 특정 관요 전용 문양을 사용한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제한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에서도 엄격히 적용되어 관요 양식의 도자기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중국의 금지령이 미치지 않은 환경을 활용하여 명관요 양식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티무르 왕조는 외교 관계에서 입수한 이런 중국 관요 청과백자를 모델로 삼아서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이슬람 제국들이 중국 관요 청과백자에 부여한 문화적, 미학적 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지역적 권위의 표상으로 전유하려 했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티무르 제국으로 유입된 명제 청화백자의 실물 유물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화백자가 티무르 지배계층의 일상생활과 이런 그 정치적, 의례적, 문화에 깊이 침투하여 핵심적 상징물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나라 황실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는 조공체제라는 공식 외교적 틀 안에서 티무르 제국에 전달되어 권위와 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티무르 제국의 명청화백자 수용과 모방이 외교, 무역, 예술, 정치가 모두 교차하는 다층적 문화 교섭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경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김은경 교수님께서는 14, 15세기 티무르 제국과 명나라 간의 도자 교류를 통해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동서 문명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관해서 도자를 통해서 밝혀주셨고요. 또 청화백자가 단순한 교육품을 넘어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으로 기능했으며 또 이를 수용하고 모방한 티무르 제국의 사례는 문화 전이와 재창조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